유럽 방산 시장을 장기간 추적해온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포착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동유럽 전선의 무기 도입 흐름이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산업 주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방산 분석 기관들이 동시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최대 약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도입 물량은 300대 이상이 거론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 매체는 이 사업을 동유럽 방산지형을 다시 그리는 분기점으로 표현했고 독일계 군사분석 매체는 루마니아가 이번 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기존 유럽식 무기 구매 공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현지 산업을 키워줄 수 있는가가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외신의 분석 대상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언론이 놀란 대목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레드백이 제시한 현지 국산화율이 최대 80%에 달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통상 유럽 방산 시장에서 중전투 장갑차의 현지화 비율은 30에서 4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핵심 부품은 본국 통제 하에 두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파워팩 일부와 사격 통제 핵심 모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유지보수 체계까지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는 이 제안을 두고 동유럽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요구해왔지만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한 양산 체계가 가동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언론은 루마니아군이 K9을 선택한 이유로 사거리나 자동화 성능보다도 생산 일정의 신뢰성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K9은 계약 이후 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됐고 현지 조립과 유지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경험이 루마니아 정부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산 장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비와 개량에서 항상 본국 승인을 거쳐야 하고 전시 상황에서는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 분석 기관들은 독일산 자주포의 실전 가동률이 장기간 운용 시 급격히 낮아졌다는 데이터를 공개하며 유지 체계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드백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호주 사업을 통해 이미 40통급 이상 중전투 장갑차 플랫폼의 생존성과 방호 성능을 실전 기준으로 검증받았고 능동 방어 체계와 복합 장갑 구조를 통해 대전차 위협 대응 능력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양산 속도와 현지화 전략이 결합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갑차 도입이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레드백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독일 장비보다 싸서가 아니라 루마니아가 전쟁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방식에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무게는 단순한 장갑차 한 기종을 넘어 동유럽 방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 방산 시장은 성능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시험받고 있고 그 시험대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다는 점에서 해외 분석가들의 시선이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루마니아가 왜 이 정도로 과감한 조건을 요구하게 되었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 국방부 내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전투 지속 능력입니다. 단 하루 이틀 싸우는 장비가 아니라 최소 수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유럽 방산 분석 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독일산 중전투 장갑차의 평균 정비 소요 기간은 주요 부품 교체 시 최소 수주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 핵심 구성품의 현지 수리 비율은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를 통해 현지 생산과 현지 정비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면서 부품 교체 소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에서 레드백이 단순 비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로 분류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레드백의 80% 현지화 제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차체 구조물과 서스펜션 계통, 전원관리 시스템, 내부 생존성 구성품, 일부 전자장비까지 포함하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중량 기준으로 70% 이상에 이릅니다. 이는 루마니아 방산업체가 향후 자체 장갑차 파생형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공장들은 조립과 시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장갑 모듈과 화력 통제 구성품은 여전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공급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현지 산업의 기술 축적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레드백은 처음부터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되었고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업 당시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스라엘산 부품을 대거 적용했던 배경 역시 단기간 성능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고 이후 국내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목표로 한 국산 대체 개발이 병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동 방어 체계와 광학 장비, 포탑 구동계 국산화가 동시에 진행됐고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전투 장갑차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내 데이터로 축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 루마니아가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단순 도입이 아니라 향후 무인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체계를 통합한 자체 개량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이스라엘과 협력해 무인 포탑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레드백 차체에 통합할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팩을 K9 자주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유지 비용 측면에서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은 동일 파워팩을 사용하는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장기 유지비가 최대 25%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부품 호환과 정비 인력 운용이 훨씬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산이 강점을 보여온 지점이 바로 이런 운영 현실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력화 이후의 시간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은 유럽식 고성능 중심 접근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레드백이 루마니아 사업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표 한 줄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산업 성장 속도, 장기 운용 비용,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드러나는 유지체계의 차이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한국의 제안을 파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려는 결단, 함께 성장하겠다는 구조, 그리고 이를 실제 수치로 증명해온 전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이 선택을 현실로 옮긴다면 그것은 장갑차 한 기종의 계약을 넘어 동유럽 방산 지형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K9에서 시작된 신뢰가 레드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단순한 승부수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지금 유럽이 주목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고 그 결과가 어떤 나라를 전쟁 이후의 파트너로 남길 것인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31일 에스토니아 K9 추가 영상입니다. 한국 방산 조직의 혈안이 된 유럽, 하지만 유럽의 억지스러운 전략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79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투자한 국방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에스토니아가 관련 문서에 K9 자주포 추가 확보를 명시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내 자주포의 모든 수출 물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수출된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분명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서로 구매해
보내주기로 합의할 땐 이러한 K9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테지만 정작 K9 자주포의 위력을 실제로 체감한 나라들은 오히려 K9만 더 많이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K9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넘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의 자주포와 정면 대결이 가능한 화력 자산은 K9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를 촉발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이며 이번 전쟁을 사실상의 승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러시아는 추후 또 다른 인접국을 상대로 언제든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모든 곡사포 중에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기종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막아줄 전략적 카드는 K9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자주포와 K9의 성능 비교를 통해 에스토니아가 K9을 추가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계약 체결 이후 2020년에 첫 K9 자주포를 납품받은 에스토니아는 현재까지 도합 23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 체결된 추가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12문을 추가 인수, 최대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에스토니아는 신규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K9의 잔여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마지막 남은 12문의 K9 계약 진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아예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더 많은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79억 유로, 한화 약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며 자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 예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포병 전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은 모든 병력을 긁어 모아도 현역이 4,000명 수준에 불과하며 예비군을 소집하더라도 37,000명 수준의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군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스토니아 육군 편제만 놓고 보면 36문의 K9만으로도 충분히 포병 전력을 편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 민간 기업을 통해 K9의 통신 시스템과 전자장치 등을 개량하고 추가적인 K9 도입을 통해 끝없는 전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에스토니아가 더 많은 K9 자주포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를 막아내려면 에스토니아 육군도 그만큼의 K9 자주포가 절실합니다. 2S-35 칼리차는 상당히 괴랄한 이력을 가진 러시아군의 최신형 자주포로 한때 2개의 포신을 장착한 쌍열 자주포로 프로토타입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동일 구경의 포신을 2개 탑재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분당 최대 32발을 사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여러 한계를 고려하여 분당 14발에서 16발 정도를 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프로토타입이 정상적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하고 대량 양산 체제로 돌입했다면 자주포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산된 2S-35 칼리차는 일반적인 자주포처럼 다닐 포신을 장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수랭식 포신을 탑재하고 있어 분당 16발의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무기 체계는 이론상의 성능과 실제 성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여러 전장에서 밝혀졌으며 서방보다 자주포 기술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의 군 전문가들은 2S-35 칼리차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8발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S-35 칼리차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7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건 역시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선 2S-35 칼리차는 152mm 52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고 있어 서방제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포신의 길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등 방산강국조차 58 구경장 포신을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었던 사거리를 기술력이 부족한 러시아가 52 구경장 포신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포탄이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약의 추진 기술이나 포탄 제작 기술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남아있으며 유독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 등도 사거리 뻥튀기가 심하다는 걸 생각하면 2S-35 칼리차의 70km 사거리는
뻥스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S-35 칼리차의 실성능이 다소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할 수 있는 자유진영의 자주포는 K9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능 측면에선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도 매우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펜저하우비츠 2000은 극악의 생산 속도로 인해 에스토니아에 적기 납품되는 것이 요원하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장에 배치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프랑스, 스웨덴 등이 제작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이 우수한 대신 적 포병과의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화력의 지속성과 방어력 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 생산 가능하여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면서 적 자주포와의 대화력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주포는 K9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에스토니아 육군이 K9의 추가 도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K315 포탄 사용 시 55km, K333 포탄 사용 시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탄종 모두 공식적인 성능 검증 절차를 통과한 이후 양산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한 러시아와 달리 상당히 신뢰성 있는 성능 지표를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사거리는 다른 유럽제 자주포에 비해 최소 5km에서 최대 10km 이상 더 우수한 수치이며 자주포의 사거리가 우수하면 적과의 대화력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9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8발 내외로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하는 2S-35 칼리차의 최대 발사 속도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거리와 발사 속도 모두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와 정면 대결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방어력도 우수한데 10m 거리에 152mm 고폭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152mm는 2S-35 칼리차의 포탄 구경이기도 하니 대화력전 과정에서 러시아의 포탄이 에스토니아 육군을 타격하더라도 K9은 충분히 이를 버텨내며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차륜형 자주포가 주를 이루는 유럽제 자주포는 방어력에서 매우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대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 육군에겐 낮은 방어력이 더욱 큰 단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한 부대의 생존율을 끌어올려야 더 큰 체급의 국가와 전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자주포를 수천 문 이상 도배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일부 자주포가 파괴되어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36문 플러스 알파의 K9을 보유하려는 에스토니아에겐 한 문이 자주포라도 파괴되면 전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고폭탄 파편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K9의 우수한 방어력은 에스토니아 육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K9의 장점은 비단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다수의 나라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겨울전쟁을 통해 소련의 침공을 막고자 고생했던 핀란드는 아예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 등에게 공동구매를 제안할 정도였으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은 공동으로 K9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K9의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K9을 넘어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 등 다양한 포병 화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에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나토 국가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아예 나토 주관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이버 군사 훈련이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될 정도이며 현대 전장이 갈수록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투와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에스토니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를 공략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방산 분야의 협력을 증대한다면 양측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데요. 한국은 취약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군의 위협을 저지할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측 모두 더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배척하려 하지만 정작 한국 방산의 맛을 본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유럽의 재무장은 한국 방산의 위기가 아니라 에스토니아 등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돈독하게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보잉 포세이돈을 다시 구매해 즉각적 전력을 확보하는 길, 그리고 자체 초계기를 개발해 향후 30년간 동북아 해양 감시 표준을 주도하는 길. 외신은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해도 승산이 있다고 분석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국이 쌓아온 항전 임무 장비 기술, 국산 화율 70% 이상인 전자장비 생산 능력, KF-21로 증명된 개발 속도, 또 K9, K2 천무로 나타난 양산 체계까지 고려하면 한국형 초계기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체계의 확장입니다. 한국은 지금 해양 감시전의 새로운 규칙을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판도는 다시 그려집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20세기의 낡은 초계기가 아니라 21세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초정밀 감시 체계를 갖출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해양 전력 기술의 공급자, 그리고 동북아 작전 환경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하게 됩니다. 보잉기 오랫동안 유지해온 고압적 협상 태도를 젓고 한국의 초계기 기술 이전을 언급한 결정적 배경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미 보잉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초계기 20여 대 가운데 절반이 기령 30년을 넘기고 사고 기체는 50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외신이 지적하면서 한국의 신규 초계기 수요는 확정된 미래 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최소 3조에서 4조 원, 개발 기간 6년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보잉은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로 성장할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LSAM, 장보고3, 천무 등에서 한국이 항전, 센서, 임무 컴퓨터 기술을 자립화했고 국산 화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외신은 한국이 KF-21 양산 전환을 3년 만에 끝내며 글로벌 평균 대비 40% 이상 빠른 속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속도가 초계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보잉 내부의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무기의 수요 기반입니다. 동남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 무기의 안정적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선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계기가 성공할 경우 보잉이 독점해온 글로벌 해양 정찰기 시장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보잉은 한국을 막아서기보다 기술을 제한적으로 이전하며 협력 파트너로 묶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잠재적 고객이자 미래 경쟁자이고 보잉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 분석의 방향이 바뀌게 만든 또 다른 수치는 포세이돈의 한국 도입 속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포세이돈을 전력화했으며 추가 6대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포세이돈 한 대당 평균 단가를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한국이 6대를 도입할 경우 그 가치가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잉기 한국형 초계기 개발 시 기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순간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 수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한국의 장기적 산업 가치가 최소 10조 원 이상 확장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초계기는 최신 레이더, 음향 처리 장치, 전자전 장비, 기체 설계 기술이 결합된 복합 체계라서 전체 개발 가치의 60%가 항공전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영역은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산화율을 70% 이상 끌어올린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외신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초계기 개발을 선택하는 순간 산업적 파급력까지 압도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유럽 군사 매체는 한국의 해군 작전 방향을 분석하며 초계기 보유 대수가 최소 30대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용 면적이 약 45만 제곱킬로미터로 영국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잠수함 활동 밀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22% 증가한 점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초계기를 단순 교체가 아니라 전력 체계 확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해외 분석의 결론은 여기서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해양 감시전의 기술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고, 초계기 사업은 그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서는 외신에서 다루지 않은 한국 내부 개발비와 미국이 기술 이전을 언급한 진짜 구조, 그리고 한국이 독자 초계기를 선택할 경우 세계 해양 전력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해군, ADD, 대한항공, 카이가 초계기 개발용 모듈 기술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상 탐색 레이더, 음향 처리 장치, 그리고 잠수함 탐지의 핵심이 되는 MAD 운용 관련 알고리즘을 분리형 모듈 형태로 테스트해온 자료가 업계 내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듈화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조차 포세이돈 개발에서 이 구조를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항공전자 임무 컴퓨터 독립 구성 기술을 그대로 초계기 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A사 레이더 국산화율은 약 90% 수준으로 평가됐고, 레이더 송수신 모듈도 연간 수천 채널 단위로 대량 생산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초계기용 해상감시 레이더가 요구하는 채널 수는 전투기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이 생산 능력 덕분에 한국은 가격 공급 속도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방산업계에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신이 본 구조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내부 기술 생태계가 이미 자체 초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밝힌 배경도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은 초계기 플랫폼이 없는 나라였는데 미국이 먼저 기술 이전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흔치 않은 패턴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잉기 포세이돈의 독점 시장이 미래에 위협받을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6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정찰 및 초계 플랫폼 시장에서 연간 최소 3조 원 이상의 글로벌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특히 동남아, 중동, 동유럽은 이미 한국 장비를 우선 구매 목록에 올리는 지역입니다. 보잉 입장에서 한국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기술 분업을 통해 생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 방향입니다. 한국 해군의 실제 잠수함 탐지 임무 방향은 동해, 남해, 서해를 합쳐 300에서 400km 범위의 연속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범위를 빈틈없이 감시하려면 초계기 30대 이상이 안정적 운용선인데 현재 보유 수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항공기 성능 개량 대신 신형 플랫폼 도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외신들이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10시간 이상 장기 채공하며 안정적 성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ADD 분석에서는 한국형 초계기가 개발될 경우 임무 컴퓨터와 항전 장비를 한국 해역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임무 효율을 15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특정 임무에서 포세이돈보다 앞서는 수치입니다. 한국 방사는 K9, K2, 천무에서 증명됐듯 개발 이후 양산 신뢰도가 95% 이상 유지되는 구조라 초계기 개발도 리스크가 낮습니다. KF-21 개발로 축적된 전자전과 임무 장비 기술 덕분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개발 난이도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형 초계기가 완성되면 미국 P3, 일본 P1, 중국 Y8이 장악하던 동부가 해양 감시 체계가 재편되고 한국은 기술 독립을 이룬 첫 국가가 됩니다. 산업적 가치도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산 음향 탐지 기술은 이미 탐지거리 개선율 15% 이상을 기록해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8일 KF-21에 탑재하는 항공기형 레이저 무기 개발 영상입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 전력화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지상고정형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사격 시험에서 전 목표를 격추했고 양산 계약을 통해 배치와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적 전력화는 현대전에 부상하고 있는 드론과 유도폭탄 대응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며 다음 과제는 KF-21 같은 자국 플랫폼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항공기 탑재화입니다.
글로벌 흐름도 한국의 타이밍을 뒷받침합니다. LB 시스템즈는 지상형 아이언빔을 공중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가속 중이며 LB사의 CEO는 Another game changer, a similar laser system that can be used airborne, still under development and will take time 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투기 기반 항공 레이저가 현실화되면 요격의 탄약비 제로에 가까운 시대가 열리고 공대공만 하던 전투기는 공중방공 플랫폼으로 임무가 확장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실전 운용을 시작한 레이저 체계를 항공 탑재로 끌어올린다면 세계 최초 수준의 통합 모델을 선점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개발한 지상 고정형 레이저 무기 체계는 이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양산 계약을 통해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시험 평가에서 드론 표적을 연속으로 격추하며 100% 명중률을 입증했고 발사 비용이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천공투 같은 방공 체계가 발사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을 소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방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쓰게 만드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지상 방어를 넘어서 항공 탑재형 개발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를 비롯해 FA-50과 같은 경공격기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드형 레이저 무기나 내장형 통합 모듈로 발전시킬 여지가 큽니다. 특히 KF-21은 임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통합 권한을 전적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F-35처럼 무기 통합이 제한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은 한국이 항공용 레이저 무기 통합에서 전투기 플랫폼 주권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강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과거 F-15에 소형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하려던 쉴드 프로그램이나 AC-130J 건십의 AH-2L 프로젝트, 그리고 보잉이 추진했던 YAL 원공중 레이저 요격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초됐습니다.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전력 발전 능력과 냉각 시스템 한계로 인해 고출력 레이저의 지속 발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지상형에서 안정적인 출력과 추적 알고리즘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항공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전략적 이점은 레이저 무기를 패밀리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상 차량 탑재형, 해군 함정형, 그리고 전투기 탑재형까지 단계별로 출력을 늘리고 동일한 교전 알고리즘을 공유한다면 군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무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군이 다영역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 공격적 활용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공용 레이저 무기는 드론과 유도폭탄뿐 아니라 정찰 위성 교란, 적, 지휘소, 센서, 무력화 같은 임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면전뿐 아니라 회색지대 작전에서도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KF-21에 탑재해 수출한다면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 에너지 작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중국, 영국, 이스라엘보다 한 발 앞선 출발선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전력화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국제적 비교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2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항공기 탑재 레이저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잉의 YAL 원공중 레이저 요격기 프로젝트는 747 여객기 기체에 대출력 화학 레이저를 실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 했지만 비행 중 안정성과 발전 효율성, 그리고 기동성의 문제로 수십억 달러를 소모하고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미군군은 F-15 전투기에 소형화된 고체 레이저를 탑재하려는 쉴드 프로그램과 AC-130J 건십의 괴너지 레이저를 통합하려는 AH-2L 프로젝트를 병행했으나 전력 공급과 냉각 기술에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조차 돌파하지 못한 이 난제를 이스라엘이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 도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이스라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드론 요격 실험에서 성과를 입증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상용에서 항공기로 확장하는 과정은 훨씬 더 험난합니다. 전투기에 레이저를 장착하려면 수백 킬로와트에 달하는 순간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이는 곧 무게와 체적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비행 중 진동과 급격한 기동 환경에서 레이저 빔의 지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름, 안개, 비와 같은 대기 조건이 빔 전달을 방해하는데 이는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이스라엘 환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처럼 습도와 강수량이 많은 한국에서 더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또 중국은 라스라는 레이저 무기를 공개하며 드론과 소형 항공기 요격 시연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영국은 드래곤파이어로 1km 거리 동정 크기의 목표를 타격하는 정밀도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대부분 시험이나 시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군 전력화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한국은 청황이라는 지상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블록1을 이미 배치했고 블록2에서는 출력 증강과 이동형 통합을 목표로 개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시험 단계에 중국과 영국보다 확실히 한 발 앞서 있고 항공형 레이저 무기 체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ADD가 개발 중인 한국형 트리주브는 표적 탐지, 추적 알고리즘과 에너지 분배 방식을 완전히 국산화했기 때문에 전력 열관리 모듈을 경량화하고 포드화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트리주브는 우크라이나가 2km 떨어진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인데요. 트리주브는 우크라이나어로 삼지창을 뜻하며 2024년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아르스키 지휘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무기가 진짜로 작동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며 현재 규모를 키우고 성능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트리주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괴너지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입니다. 230kW급 출력으로 3km 이내 소형 드론과 유도폭탄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이론상 이 정도의 출력이면 수십 대의 드론을 모두 격추할 수 있습니다. 요격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 미사일 대비 수천 배 저렴합니다. 또 탄약 소모가 없고 즉시 재발사가 가능해 사실상 무한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성입니다. 요격 한 발당 수억 원이 드는 미사일과 달리 레이저는 전기료 수준의 비용으로 사실상 무제한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장기전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럼 왜 한국이 레이저 무기에서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국산 플랫폼 주권입니다. KF-21은 소프트웨어와 임무 컴퓨터 통제권을 전적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F-35가 무기 통합에서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레이저 무기를 자국 전투기에 자유롭게 통합하고 개량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 공중형 아이언빔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해당 무기를 통합할 전투기는 여전히 미국산 플랫폼인 F-35, F-16, F-15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패밀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경쟁자들과 구별됩니다. 지상고정형, 차륜형 및 궤도형 이동식 해군 함정형 그리고 항공 탑재형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빔 추적 알고리즘과 교전 소프트웨어를 공유함으로써 군 전체가 하나의 지향성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교전이 실현된다면 KF-21이 드론 군집을 상공에서 탐지, 추적하고 지상 레이저가 하층에서 이를 마무리 격추하는 협동 교전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넘어 한국 군교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국 한국은 실전 배치를 이미 시작했다는 점, 플랫폼 주권을 보유했다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패밀리 전략을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항공 레이저 무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중형 아이언빔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올리려 한다면 한국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이미 기초 체계를 전력화하고 항공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큰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단순한 신무기 확보가 아니라 군사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도약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미 지상형 무기를 실전 배치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실전 운용국이 되었고, 앞으로 KF-21의 항공형을 탑재하면 미국조차 넘지 못한 벽을 돌파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레이저 무기는 한국군에게 있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전 수행 능력, 방산, 수출, 우주 확장성까지 포괄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세계 최초로 레이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나라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한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